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김영수 앵커 휴가로 제가 오늘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잠시 뒤 3시에는 국민의힘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신문에 이준석 전 대표가 직접 출석을 합니다. 여야 의원들과 토론하겠습니다. 18만 명대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126일 만에 최다 확진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 출범과 함께 100일을 맞은 과학 방역 로드맵, 전문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자신부터 분골 쇄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해서는 국면 전환용이 돼서는 안 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정 전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소통의 기회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대했던 내용은 없었다며 빈술에만 요란했다고 호평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의 비대위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리가 잠시 뒤 오후 3시부터 법원에서 열립니다. 이 전 대표는 참모 뒤에 숨는 정치는 안 된다며 법원 심리에 직접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유가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보다 더 낮은 수준까지 하락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우려와 이란의 국제 원유 시장 복귀에 따른 공급 증가 가능성이 유가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지난달 삼성전자 세탁기가 폭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작동 중인 세탁기 유리문이 산산조각 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단순한 접착 불량이라고 밝혔지만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8만 명대를 기록하며 넉 달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중증 기저질환자가 주말에 병상을 배치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말 당직 병원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소식입니다.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기자회견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서경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 국정 성과를 부각하면서 앞으로의 각오를 밝혔죠. 네,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 윤 대통령의 첫 공식 회견이 오전 10시 대통령실에서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모두 발언은 예상했던 15분을 넘겨 2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 마지막 부분에서 한치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국민의 뜻을 살피겠다면서 본인부터 분골 쇄신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국민의 뜻이고 둘째도 국민의 뜻입니다.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치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 뜻을 잘 받들겠습니다. 저부터 앞으로 더욱 분골 쇄신하겠습니다. 이에 앞서서는 지난 100일의 성과를 부각하는 데 발언 대부분을 할애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과 같은 잘못된 경제정책을 폐기했고 경제 기조를 철저하게 민간과 시장, 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세계 경제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위기 상황을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과 화물연대 운송 거부 사건을 처리한 것도 성과로 꼽으면서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정부는 모두 1000여 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관리하고 있고 또 이 가운데 140건은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탈원전 정책 폐기, 나토 정상회의 참석, 폴란드 방산 수출, 민정수석실 폐지 등도 정부의 성과로 밝혔습니다. 모두 발언에는 국민이 20번으로 가장 많이 등장했고 경제가 18번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모두 발언 이어서 질의응답, 사실 이 부분이 더 관심이죠. 어떤 발언 나왔습니까? 네, 공교롭게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신청한 당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심리 오늘인데요. 그런 만큼 여당 내 갈등에 대한 윤 대통령 입장에 가장 관심이 쏠렸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준석 전 대표가 자신을 향해 거센 비판을 쏟아낸 데 대해 다른 정치인들의 발언에 입장을 밝힌 적은 그동안 없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민생 안정과 국민의 안전에 매진을 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들께서 어떠한 정치적 그 발언을 하셨는지 제가 제대로 챙길 기회도 없고, 또 저는 작년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다른 정치인들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어떠한 논평이나 제 입장을 표시해 본 적이 없다는 점을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통령실의 인적쇄신 요구에 대해 전날 약식회견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국면 전환용이 되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그동안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짚어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서는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조직과 정책, 과제들이 작동되고 구현하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소통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등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 국민 관점에서 세밀하고 꼼꼼하게 따져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속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출근길 약식 회견에 대해서는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공고히 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만들어진 모습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이고 비판도 받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네, 오늘 회견에 대한 여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 전반을 설명할 소통의 기회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고, 민주당은 기대했던 내용 없이 빈수레만 요란했다는 혹평을 내놨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여당은 어떤 평가를 했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소통의 기회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기자회견 시청을 마친 직후 YTN 취재진과 만나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대변인실에서 우리 당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나갈 텐데 국민들이나 언론이 궁금해하는 국정 전반에 관해서 소상하게 설명한 기회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100일 동안 정쟁에 가려졌던 정책 성과를 국민께 잘 설명한 자리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엇보다 지난 정부와 결별한 정책 기조의 전환을 잘 보여줬다고 평가했는데, 국민의힘 역시 당 공식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의 100일은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정책에 집중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여권 내에선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SNS를 통해 지금 정권에 대해 국민 지지가 낮은 이유는 대통령 본인에게 있다며 생각과 말, 태도를 모두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무능하고 아부만 하는 인사들 역시 과감하게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야당들은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내세울 내용도 기대했던 내용도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빈수레만 요란했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낯부끄러운 자화자찬에 그쳤고 정작 내용은 없었습니다. 국정과제 발표와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또 30여 분간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 대해서도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국민을 실망하게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적 요구를 거부하지 말고 인적 쇄신을 비롯한 전면적 국정 쇄신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야당은 이어서 대통령 집무실 졸속 이전과 관저공사 수주 특혜 의혹, 사적 채용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공세 고삐를 바짝 조였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불공정, 몰상식을 바로잡는 건 국회 책무라며 앞으로도 관련 의혹들을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도 대단히 실망스럽고 유감스러운 회견이었다며 근본적 상황인식과 쇄신대책 없이 앞으로 잘하겠다는 식의 태도는 곤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우려와 야당의 지적에 귀를 열지 않고서는 현재 국정 난맥과 혼란을 결코 해결할 수 없다며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해달라 하고 낸 가처분 신청. 첫 번째 신문이 이제 오후 3시에 열립니다. 이준석 대표가 직접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현장에 강민경 기자 나오십시오. 네, 서울 남부지방법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 남부지방법원이군요. 현장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네,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심리는 약 1시간 후인 오후 3시에 이곳에서 열립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한산했던 이곳 법원 앞에도 취재진들이 하나둘씩 모여 있는 상태인데요. 이준석 전 대표도 직접 오늘 법원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잠시 후 이 전 대표의 지지자들도 이곳에 모일 걸로 보입니다. 이 전 대표가 법원에 요구한 건 어제 출범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겁니다. 당원 당규상 최고의 기능 상실이란 비대위 출범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게 이 전 대표의 주장입니다. 이 전 대표는 또 당이 비대위를 출범하기 위해 이미 사퇴한 최고위원들을 끌어다가 최고위 의결을 추진한 무리수를 두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실제로 최고위가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고 절차상 문제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고위 의결에 참여한 최고위원들의 경우에는 사표 의사를 밝혔을 뿐 사직서가 수리되진 않은 상태라서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상황에서 법원은 실제로 비대위 출범 절차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따져볼 예정입니다. 네. 자, 결과가 그래서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네, 가처분 신청 절차는 통상 사안의 중요성을 좀 생각하기 때문에 결과가 빨리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르면 첫 신문날인 오늘 바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다만 그렇더라도 법원이 이 사안의 중대한을 생각해서 늦은 밤이나 결과를 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아예 추가 신문 기일을 잡거나 결정을 미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법원이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신문은 사실상 정치 생명이 걸린 이 전 대표는 법원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에는 SNS에 글을 올려서 참모 뒤에 숨지 않고 직접 자기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크게 줄어듭니다. 반대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타격을 입는 건 국민의힘입니다. 특히 이제 막 시동을 건 비대위가 해체될 경우 당 정상화 과정 역시 큰 타격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결국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측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른바 정면 승부를 벌이는 겁니다.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주장을 어느 정도로 받아들일지 또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따라서 양측의 정치적 운명이 갈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부지법 앞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네, 국민의힘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주호영 비대위원장 조금 전 강 기자가 말씀드린 대로 검토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구하기 논란 빚어졌었죠. 당원 80조 1항. 어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수정한다 결론 내렸는데 비대위에서 수정하지 않고 대신에 예외 조항 마련하겠다라고 결정했습니다. 김승환 기자 나오십시오.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국민의힘 상황부터 전해 주시죠. 네, 판사 출신인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오전 취재진과 만나서 법원의 판단 결과에 대해 예단하기 조심스럽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다만 법률지원단 검토 결과 절차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절차상의 문제는 전혀 없는 걸로 그래서 가처분은 받아들이지 않을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차기 당권주자이자 역시 판사 출신인 나경원 전 의원도 CBS 라디오에 나와 가처분 신청 인용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정도 것이라는 말이 있지 않느냐면서 이 전 대표가 하는 모습은 당에도 본인에게도 자해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역시 당대표 출마가 유력한 김기현 의원은 SNS에 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비대위가 근본적인 처방을 책임질 새로운 지도부를 세울 일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새 지도부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은 말을 아끼고 있는 가운데 신인규 전 상근 부대변인은 SNS에 지금 당이 절차를 어기고 당원 주권을 말살하고 있다면서 당원 주권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는 일만 남았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 당원 80조 결론이 하루 사이에 뒤집혔군요.
네, 더불어민주당 비대위는 당원 80조 1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 시 당직이 직무 정지된다는 걸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이 나왔을 때로 바꿨지만 이걸 다시 되돌린 겁니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80조 3항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부정부패에 연루된 정치인들에 대한 우리 당에서의 그런 혁신위의 내용을 존중을 하면서 정치 탄압이나 정치 보복으로 인해 기소를 당하는 이런 당직자에 대한 예외 조항을 당원 수정안 건은 비대위에서 통과되면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를 거치게 되는데 일단 당무위는 모레인 오는 19일, 중앙위원회는 일주일 뒤인 오는 24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된 가운데 이르면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될 예정입니다. 법무부가 어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어서 여환섭 법무연수원장, 김후곤 서울고검장, 이두봉 대전고검장, 이원석 대검차장검사 등 4명을 총장 후보 추천자로 결정했습니다. 추천위는 심도 있는 논의 후에 공정과 정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수호하면서 정의와 상식에 맞게 법을 집행할 후보자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추천 내용을 존중해서 이 가운데 후보자 1명을 선정한 뒤에 이르면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우리나라의 인구 100만 명당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비율이 216개 나라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16,400여 명 정도였는데요. 일본은 15,000여 명으로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최근 방역당국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확진자 비율이 제일 높은 수준이라고 인정했는데요. 그렇지만 코로나 중증 화요율과 치명률은 감소하고 있고 OECD 국가 중에서 치명률은 우리가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백신 이상 반응들도 연이어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상 자궁 출혈이 백신 접종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서 의심 질환에 포함됐습니다. 백신을 접종하고 월경 장애를 겪은 여성들이 앞으로는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지난해 백신 접종 뒤 하혈이나 생리장애가 생겼던 여성들이 많았지만 그동안은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보상이 어려웠습니다. 생리에 대한 이상은 스트레스라든가 피로 그리고 갑상선 질환이라든가 자궁근종 등 여러 약물 반응 등 여러 가지 유발시킬 수 있는 원인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최근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백신 안전성위원회 연구 결과를 적용해서 백신과 이상자궁 출혈 사이의 인과성을 인정했습니다. 앞으로 피해 환자는 최대 5천만 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건데요. 하지만 모두 보상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이 밝혀지거나 접종 이후 증상 발생 기간이 아닌 경우 등은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앞으로 코로나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의 요구사항을 귀담아서 듣고 인과성 평가 근거를 보완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과학 방역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겠다는 윤석열 정부가 취임 100일을 맞은 시점에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계속해서 오늘 코로나 확진 현황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8만 명대에 진입하면서 넉 달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에 감염된 중증 기저질환자가 주말에 병상을 배치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말 당직 병원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오늘 자세한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8만 803명입니다. 어제보다 9만 6천여 명 늘었습니다. 일주일 전 같은 요일과 비교하면 1.19배, 2주 전보다는 1.5배 많습니다. 지난 4월 13일 이후 126일 만에 최다 수치입니다. 신규 환자 수는 지난달 초 중순 일주일 단위로 2배 늘은 더블린 현상을 보이다가 지난달 말부터 다소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감염 재생산 지수는 이달 둘째 주 1.18로 전주보다 0.04 높아졌고
7주 연속 이를 웃돌면서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앞서 이달 내 하루 평균 확진자가 20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이 예측이 점차 현실화되는 모양새입니다. 당국은 재유행이 정점을 찍은 후에도 신규 환자가 빠르게 감소하기보단 두껍고 긴 꼬리를 남기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우리나라 인구당 사망자 숫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이어서 현재 확진자 숫자가 우려할 수는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신규 환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내 발생이 83,665명, 해외 유입이 567명입니다. 해외 유입 사례는 엿새 만에 다시 500명대로 올라왔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94명 줄어든 469명, 사망자는 42명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위중증 환자가 줄어든 이후로 연휴 기간 위중증 단계에서 호전 또는 격리 해제된 환자가 연휴 이후에 많이 보고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확진자 숫자와 1, 2주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만큼 다음 달까지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역당국은 위중증 환자 수가 다음 달 초 800에서 900명 선, 사망자는 하루 최대 140명에서 정점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43.7%로 전날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준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61.1%를 기록한 가운데 수도권 지역 가동률이 68%에 달했습니다. 당국은 중증 기저질환자나 임신부 등이 주말이나 휴일에 코로나에 확진돼 병상을 배치받지 못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수도권 지역 상급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주말 당직병원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중증병상 주말 당직병원은 이번 주 토요일인 20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6주 동안 운영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네, 그러면 전문가의 진단을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 주요 국가들이 다 이제 정점이 꺾이고 하향세라고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계속 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아직 정점을 찍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18만 명이나 나온 것은 이 광복절 연휴 기간 중에 진단 검사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 휴가가 끝나면서 이제 진단 검사가 몰리면서 아마 며칠간은 이렇게 큰 숫자가 나올 것으로는 보이는데요. 하지만 지금 이 우리나라에서 BA5가 점유율이 87.9%, 즉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더 늦은 시기에 이 우세종이 되고 이제 지배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파력이 굉장히 빨라서 당분간은 이 유행은 지속될 것으로는 보입니다만 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방역 당국에서는 일단 하루 평균 20만 정도를 정점으로 보는데 또 일각에서는 최악의 경우에는 30만을 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글쎄요, 뭐 실제 환자 수는 30만 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통계에 지금 진단 검사를 받는 사람의 숫자로 보면은 최대한 한 20만 명 정도로 보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평균으로 보면은 15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지금 이번 주에 하루 신규 확진자를 보면은 이 평균으로는 11만 9,575명인데요. 네. 이전 주에 11만 3,421명에 비해서 아주 크게 늘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아마 정점 구간을 지나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숫자는 뭐 크면은 하루 평균 15만 명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BA5가 전파력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늘고 있는 거지만 다른 나라들은 이미 이제 정점을 꺾고 내려왔고 우리도 느리긴 하지만 그 사이클을 똑같이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 사이클을 이제 같이 갈 것으로 보이지만 이게 꼬리를 길게 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이 유행의 정점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음 주가 지나가면서 학생들이 개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학생들이 교실 안에서 생활하는 환경이라는 것은 실제로 지역사회 전파를 굉장히 유행을 크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 돼서 이렇게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는 좀 기대하기 어려운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대유행 끝을 언제쯤으로 보면 될까요? 글쎄요, 뭐 끝이라는 것이 지금 뭐 10만 명대 나오는 것이 과연 끝일까 하는데 뭐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한 10만 명 정도가 계속 나오면서 의료 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우리가 가을이 지나면서 좀 더 집단 면역에 가까워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엔데믹, 즉 풍토병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속속 주요 국가들이 이제 사실상 엔데믹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도 결국 이제 그렇게 곧 가을이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군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도 엔데믹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 전체적인 확진자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도 사실은 우리가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들어가 있고요. 특히 사망자 수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은 우리가 통제 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잠깐 저희가 속보자만 먼저 전해드렸는데요. 이 순항 미사일을 북한이 발사했습니다. 지난번 이 직전 마지막 두발이 미사일 두발이 73일 전이었는데 오늘은 대통령 취임 100일 그리고 어제 이제 한미 연합 연습 을지 프리덤 UFS의 사전 연습이 어제부터 시작됐고 22일부터 이제 본 연습인데 아마 끝나지 않고 뭔가 도발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그리고 한미 연합연습 사전 연습인 위기 관련 훈련이 시작된 지 하루 만에 무력 도발을 진행했다고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군 관계자는 오늘 북한이 새벽 평안남도 온천 일대에서 순항미사일 2발을 서쪽으로 발사한 걸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발사체 비행 거리나 고도 또 속도 같은 재원은 아직 분석 중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저희가 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보다 탄도미사일이 이렇게 올라와서 궤적을 그리고서 떨어지는 거고 순항미사일이 이렇게 낮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속도라든가 중량, 그러니까 파괴력이 탄도미사일보다는 좀 낮죠. 그래서 탄도미사일 쏜 거보다는 좀 저강도 도발이라고 할 수 있겠고 뭐 나름 수위를 조절했다라고 볼 수 있는 뭐 여지도 있겠습니다. 우리 군이 어떻게 분석했는지 정확히 어떤 무기였는지 잠시 뒤에 취재 기자에게 듣겠습니다. 네, 저희는 코로나 관련해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최근 동안의 주간 확진자를 분석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 수가 1위였더라고요. 지금 세계 상황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조금 늦게 대유행에 진입했기 때문일까요? 예, 그런데 사실은 이 일주일간의 신규 확진자 규모는 뭐 세계 최고입니다. 저기 16,724명으로 나와 있는데 오늘까지를 다 계산을 한다면은 16,412명이고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 마샬 제도를 빼면은 일본이 뭐 거의 많이 발생하는 두 번째 나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본도 약간 줄어서 1,610명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망자 수를 보면요. 100만 명당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7.25명이 사망했는데 비해서 일본은 12.7명, 위중증 환자 수도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발생 환자 규모에 비해서 의료 체제가 잘 작동을 하고 있고 위중증 사망률은 잘 통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일단 이 확진자 수의 규모는 전 세계 최고인 것은 지금 시기에 그렇고요. 이것은 지난 오미크론에도 우리가 세계 1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과학방역, 이제 오늘 대통령 취임 100일이라서 기자회견도 했었는데 과학방역 100일, 앞서 저희가 이제 잠깐 짚어봤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과학방역이라고 표방은 했는데 오늘 대통령 말씀에도 그 부분들은 전혀 언급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큰 자신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이전 정부의 K방역이라는 것은 시행착오도 많았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 보는 바이러스고 대응도 뭐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제일 잘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전 국민 또 방역당국 의료진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는 과학방역이라고 표방을 했는데 그러면 이 전 정부는 비과학적이었었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뭐 그것은 사실은 아니죠. 그때도 최대한 과학적으로 한 것이지만 뭐 역량이 부족했던 부분들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이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보면 좀 이 정치적인 발언들이 많고 실제로 눈에 띄는 차별화된 전략은 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에 있어서 근거 중심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근거 중심이지만 실제 결과로 나타날 때는 별로 그것이 차이가 보이지 않는, 즉 우리가 예산 때문에 이 생활치료센터도 뭐 많이 줄였고 또 특히 고위험군의 모니터링도 없애버렸고 또 격리 중에 생활지원금도 상위 50% 이상은 주지를 않고 또 이 진단을 받는 것들도 사실은 그전에는 접촉자들도 다 PCR 진단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60세 미만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PCR 진단을 받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 또 치료비도 자가 부담이 많이 생겼고 진단을 받을 때도 5,000원, 뭐 그것이 검사비는 아니라 할지라도 실제로 진찰료는 내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진단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들, 증상이 있거나 접촉을 했어도 진단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남으로 해서 이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유행이 억제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예산 문제로 절감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환자 수가 늘어나고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사망자가 늘어난다는 건 사회적인 비담이 더 커지는 상황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어떤 근거로 해서 이런 것들을 예산을 줄이면서 이런 정책을 펴는가 하는 것 분명히 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될까요? 일단은 표적 방역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건 뭐 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위험군, 특히 요양원, 요양병원이라든지 정신과 폐쇄병동 같은 경우는 일단 감염이 시작되면은 집단 발생이 되고 사망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이번 유행에 있어서도 사실은 그 고위험군들 사망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강화를 해서 거기서 집단 발생이 생기지 않게끔 하는 격리 또는 치료를 할 수 있는 치료 병상, 즉 거점 전담 요양병원 같은 거를 좀 더 확대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막아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눈에 띄고 있지는 않아서 실제로 표적 방역이라고 하고 어디서 나오는지는 다 알고 있다고 하지만 이건 뭐 예전부터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분명히 위험하죠. 고위험군이면서 기저질환이 굉장히 깊은 분들이 계시는 곳에 감염이 확산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격리가 어렵다고 그러면은 바로 격리를 할 수 있는 시설로 옮기고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설로 옮겨야만 치명률을 떨어뜨릴 수가 있고 특히 조기에 가능하면 증상이 나타나면 빠르면 빠를수록 이 먹는 치료제를 빨리 처방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처방률도 뭐 상당히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눈에 띄게 사망률을 낮추는 정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여서 좀 아쉽습니다. 네. 현장에서 보시기에 그 보건복지부 장관 지금 공석인데 이 컨트롤 타워의 부재가 방역 정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까? 이건 뭐 2020년 1월 우리가 코로나가 처음 시작된 이후로 계속 컨트롤 타워 얘기는 했었죠. 네. 그런데 지난 정권에서도 그 컨트롤 타워가 굉장히 부족하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복지부 장관이 없는 상황에서 질병청장의 역할도 사실은 크게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거기다가 또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 뭐 이름도 굉장히 긴데 여기 위원장님이 나오셔갖고 계속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이 결국은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황, 즉 각 부처 간의 공조가 과연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들이 상당히 의심스러울 정도여서 지난 정권에 비해서 이번 정권에서 컨트롤 타워가 확실히 되고 있다 하는 것들도 좀 차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이런 부분들의 좀 컨트롤 타워 부재 현상 이런 거버넌스 문제 이런 것들은 좀 더 심도 있게 빨리 결정하는 것이 이번 유행을 잘 넘어가는 데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 2년 넘게 겪으면서 확진된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완치가 되고 나서 후유증 겪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관련해서 대책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후유증 문제는 아주 가벼운 증상부터 뭐 피로하다든가 뭐 기침이 좀 나온다든가 조금 호흡 곤란 정도가 나오고 뭐 걸으면은 좀 호흡하기가 어렵다든가 이런 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심각한 증상까지도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환자 분류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치료 지침을 마련하는 것도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시간이 좀 걸려도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요. 일단 이 대규모 조사도 8월 말부터 이 조사 사업을 시작을 한다고 그러니까 좀 늦은 면이 있고 좀 이 각 대학병원들에서 각과 협진으로 가능한 한 우리가 후유증으로 지금 예상할 수 있는 환자 분류 체계하고 치료 지침을 빨리 마련을 해서 일반 병의원들한테 이 가이드라인을 전수함으로 해서 어느 정도 치료 대책 대응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백순영 교수님에게 듣고 있습니다. 끝으로요. 중국 산둥성 허난성에서 랑야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네, 이게 뭐 랑야 헤니파 바이러스라는 것인데요. 네. 뭐 니파라든지 뭐 핸드라 바이러스 같이 옛날에 동남아시아에서도 굉장히 많았던 것들인데 이것은 과일 박쥐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것인데 굉장히 치사율이 높았습니다. 이것들도 RNA 바이러스인데 사실은 랑야 헤니파 바이러스라는 거는 2018년 이후에 산둥성 랑야 지역에서 35건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치명률은 뭐 그다지 높지는 않았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전파되는 것이 과일 박쥐가 아니고 뭐 따쥐라는 설치류인데요. 이 쥐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어서 우리나라의 우수리 따쥐라든지 작은 따쥐라는 것들이 있으면서 같은 비슷한 거의 유전적으로는 상동성이 있는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도 존재한다는 것이 이제 알려져서 고려대 송진원 교수팀이 이걸 밝혔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이 설치류들과의 접촉 또는 이 설치류가 뭐 돼지 같은 데에 전파를 시키고 그 돼지가 사람한테 전파시키는 경로로 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잘 모니터링을 해서 이런 바이러스들이 사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염은 아니지만 인수 공통 전염병이기 때문에 통제하기 위해서는 지금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 나왔고 박쥐한테 시작됐다고 하니까 코로나처럼 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있는데 그 정도 될 가능성은 그 정도 낮다고 가능성은 보시는 굉장히 낮은 것이 이것이 호흡기로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감염되는 증거는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 매개 동물인 뭐 돼지라든지 혹은 다른 가축들 또 이 설치류들의 모니터링을 충실히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네, 오늘 코로나 관련해서는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북한이 오늘 오전 순항미사일 2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이자 한미 연합연습의 사전 연습인 위기 관련 훈련이 시작된 지 하루 만에 무력 도발을 감행한 겁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한현희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북한이 또 무력 도발에 나섰다고요? 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오늘 새벽 평안남도 온천 일대에서 서쪽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발사체의 비행 거리와 고도, 속도 등의 재원은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은 이번에 발사한 순항미사일이 북한이 시험 개발 중인 것으로 지난 2020년부터 10여 차례가량 시험 발사해온 기종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가장 최근 미사일 도발은 지난 6월 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을 한꺼번에 발사했을 때입니다. 이후 73일 만에 미사일 도발에 나선 것이자 올 들어 18번째 미사일 도발입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 지난 6월 5일까지 방사포를 제외하고 모두 17차례에 걸쳐서 탄도,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고 순항 미사일은 지난 1월 25일이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한미는 어제부터 나흘 동안 이 후반기 한미 연합 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의 사전 연습인 위기 관리 연습에 돌입했고 다음 주부터는 본 훈련을 시작합니다. 북한은 이 선전 매체를 통해서 이를 비난하고 있고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북한이 전승절로 부르는 정전협정 체결일 69주년 기념 연설에서 위험한 시도는 즉시 강력한 힘에 응징될 것이고 윤석열 정권과 군대는 전멸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북한이 한미연합연습에 이렇게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해온 만큼 2018년 이전 수준과 규모로 대대적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합연습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 위반에 해당하는 탄도미사일 대신 순항미사일로 수위를 조절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이자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담대한 구상으로 경제협력과 제재 면제 등을 제안한 지 이틀 만이기도 한데요. 아직 담대한 구상에 대한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태인 만큼 이번 미사일 발사로 사실상의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란 전문가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금 수천만 원을 그것도 파출소 앞에서 보이스피싱, 전화 금융사기에 당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파출소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관마저 인출책에게 속았습니다. 박종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택시기사 권모 씨는 지난 5월 금융사를 사칭한 콜센터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기존 대출을 금리가 싼 자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내용입니다. 미심쩍었지만 이 금융사에서 알려준 금융감독원 콜센터로 전화했더니 기존 대출을 현금으로 갚으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금감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건네면 일처리를 해준다는 설명까지 들었습니다. 6천이란 내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참고 있는 뭡니까 2,500이라는 돈을 일시불 갚아야만이 풀어준다. 그러면 그냥 풀어준다 하니. 하지만 금융사 콜센터도 금감원 콜센터도 모두 가짜.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번호였습니다. 이를 모르고 권 씨는 현금을 준비해서 금감원 직원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던 권 씨. 신원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며 인근 파출소로 그 직원을 데리고 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같이 간 남성의 신원을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캐피탈 회사를 대신해 빚을 받는 채권 추심 직원이라는 말에 적극 개입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지난 대출이라든지 내년 필치에 조금이라도 한 가지가 있으면 우리가 적합 대출했을 건데 대출금이 상한 문제로 왔기 때문에. 결국 권 씨는 현금 2,500만 원을 그것도 파출소 앞에서 건넸습니다. 여기에 사흘 뒤에는 계좌에 있던 1,500만 원까지 탈탈 털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큰 돈을 전달해야 하니 이 사람이 건강해서 나왔다 하니 신고만 하겠다. 분명히 그랬어요. 딴 말도 안 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상황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지워진 CCTV를 복원해 일단 검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틱톡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승용차를 훔치는 범죄 놀이가 유행하면서 현대차와 기아 차량을 노린 절도 사건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찰에 따르면 일리노이와 워싱턴, 오리건과 텍사스 등 거의 전 지역에서 현대와 기아 승용차의 도난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 시카고를 관할하는 쿡카운티 보안관실은 지난달 1일부터 한 달 보름여 만에 642건의 현대 기아 차량 도난 신고를 접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기아 보이즈란 해시태그 아래 절도 방법을 알려주며 범죄를 부추기고 실제 훔친 차량을 자랑하는 틱톡 챌린지가 퍼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스토킹 범죄자에게 출소 후 최장 10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집행유예가 선고돼도 법원 명령으로 최장 5년 범위에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올해 상반기 판매량 기준으로 세계 3위에 올라서고 또 전기차도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미국에서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났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서명하면서 현대차그룹의 전기차가 미국 안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강성옥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 16일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등의 7,400억 달러, 우리 돈 910조 원 규모의 지출안이 담긴 법안은 서명과 함께 즉각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The bill I'm about to sign is not just about today, it's about tomorrow. It's about delivering progress and prosperity to American families. 현대자동차 그룹을 포함한 전기차 업계도 큰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생산지에 관계없이 매년 자동차 회사당 20만 대의 전기차까지는 대당 7,500달러의 신차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까다로운 규정 때문에 이를 받기가 쉽지 않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북미 지역과 멕시코에서 생산되거나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한해서만 신차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전기차를 전량 한국에서 제조해 수출하기 때문에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테슬라 등 다른 전기차 업계도 배터리와 원자재 조달 규정이 엄격해지면서 녹록지 않은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전기차 업계는 이번 인플레 감축법이 미국 내 판매와 생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내년에 아이오닉 6, EV9 등 신규 라인업을 투입해 미국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현대차 그룹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강성옥입니다. 국제유가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우려와 또 이란의 국제 원유 시장 복귀에 따른 공급 증가 가능성이 유가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16일 뉴욕 상업거래소의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3.2% 떨어진 86.53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119달러 넘게 오르던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전쟁 발발 한 달 전인 1월 25일 이후 가장 낮은 가격입니다. 런던 IC 선물거래소의 10월물 브렌트유도 3% 이상 급락한 배럴당 92.34달러의 거래를 마쳐 지난 2월 10일 이후 최저가로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원유 수요가 줄어들 우려와 이란의 국제 원유 시장 복귀로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이 유가 하락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란은 핵협상 복귀를 위한
유럽연합의 최종 중재안에 대한 서면 답변을 제출했고 EU와 미국은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in fact received Iran's comments on the EU's proposed final text. We have received them through the EU. We're in the process of studying them. 중국의 부진한 경제 지표에 이어 미국의 7월 주택 착공 건수가 6월보다 9.6% 급락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키웠습니다. 향후 주택 시장 흐름을 보여주는 신규 주택 허가 건수 또한 6월보다 1.3% 감소했습니다. 금리의 급등과 높은 집값으로 인해 수요가 식으면서 미국의 신규 주택 건설이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러시아 국영 가스 회사 가스프롬은 올겨울 유럽의 가스 가격이 현재보다 60%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가스프롬은 서방의 제재로 가스 생산과 수출량이 감소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전망을 공개했습니다. 가스프롬은 현재 유럽의 가스 가격은 1,000세제곱미터당 2,500달러지만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겨울에는 4,000달러, 우리 돈 525만 원을 넘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에서 물가가 급등하며 실질 임금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성인 6명 중 1명은 지출을 줄이기 위해 끼니를 거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통계청은 명목임금에서 물가 상승 효과를 제거해 산출하는 실질 임금이 2분기에 작년 동기 대비 3%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상여를 제외한 평균 임금이 4.7% 올랐지만 소비자 물가가 6월에 9.4%나 오르는 등 물가가 크게 뛰었기 때문입니다. 가계 살림에 타격을 준 건 에너지 요금 급등으로 영국 텔레그래프지는 내년 1월이 되면 전기와 가스 평균 요금이 월급의 6분의 1을 차지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현지 시간 16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축구구단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사들이겠다는 트윗을 앞뒤 맥락 없이 올렸습니다. 머스크는 이날 오후 트위터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사들인다며 You are welcome, 천만에요라고 썼습니다. 앞서 머스크는 뜬금없어 보이는 트윗을 종종 올린 바 있고 이번에도 실제로 그가 메뉴 인수 계약을 추진한다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로이터 통신은 설명했습니다. 무더위에 소나기까지 날씨가 정말 변덕스럽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0.5도까지 올랐고요. 습도가 높은 탓에 불쾌 지수도 일반인 대부분이 불쾌감을 느끼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또 저녁까지는 서울 등 중부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날 수 있으니까요. 오후에 외출하신다면 기습적인 소나기에 대비해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체전선이 지나는 제주도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강원 영동에도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들 지역에서는 저녁까지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앞으로 강원 영동과 제주도 많은 곳은 최고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고요. 또한 서울 등 중부와 경북 내륙에는 오후 한때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과 대구의 아침 기온 23도, 광주는 22도가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30도, 대전 31도, 대구 32도로 오늘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은 비 예보 없이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금요일 오후 중북부 지방을 시작으로 토요일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최근 호우와 무더위가 교차하는 궂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 후반부터는 또다시 전국에 비가 예고된 만큼 추가적인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국민의힘 비대위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 첫 신문이 잠시 뒤에 시작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대한 여야의 평가도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